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 배워볼 운동은 뇌졸중 등의 뇌질환으로 떨어진 손기능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운동의 전문가 고대고로병원 재활의학과 김지혜 교수님과 함께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뇌졸중으로 손상된 손기능 운동을 어떻게 재활을 해볼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뇌졸중 이런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되게 손을 움직이기 불편하시고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재활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운동으로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제가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또 꼭 이 부분은 아니라 재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켜주시고 네, 주제가 이건데요. 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뇌졸중으로 손상된 손기능 어떻게 이제 운동으로 재활을 할지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가장 먼저 좀 손기능 장애가 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뇌졸중만 얘기해 드렸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손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손이 쓰이지 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손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뇌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뇌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운동장애나 또 인지장애가 생겨서 손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퇴화되어서 이제 파킨슨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파킨슨의 중요한 이제 운동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고 또 손이 떨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손의 기능이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그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당뇨병증의 합병증으로 이제 말초다발 신경병증이 생기면서 손에 이상한 이제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손에 이제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또 이제 구조물들에 눌려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이제 국소 신경병증에 의해서도 손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되게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이 엄청 중요하고 또 손의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손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네. 또 인지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치매에 의해서도 손 기능 저하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치매로도 손이 좀 안 좋아질 수 그럼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을 관장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능을 받다 보니 네. 이제 인지 기능이 나빠지면서도 또 손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손의 자체의 문제로서도 사실 손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제 골관절염이 손의 끝 관절들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골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통증이나 또 관절가동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서 손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병을 앓지 않더라도 손 기능은 자연적으로 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보다도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손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민첩성이나 아니면 손의 악력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손기능 장애, 뭐 손기능 저하라고 하면은 뭐 쥐는 게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게 힘들어진 건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좀 어떤 양상이고 어떤 종류로 좀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뇌졸중 이후에 손기능 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뇌졸중 이후에는 특징적으로 이제 4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물체를 쥘 때 힘이 약해지는 이제 근력 약화, 네. 혹은 이제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또
이제 어깨나 손목, 팔목, 이제 우리 손가락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따로따로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은 그 따로따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깨를 옆으로 올릴 때, 손목도 팔목도 구부러지고 손가락도 같이 구부러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공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관절 제어가 불가능하고 한꺼번에 이제 같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로따로 이제 세밀한 컨트롤이 힘들어지고 네. 뭔가 뭉뚱그려져서 함께 움직여버리고 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굉장히 전형적인 우측 편마비 환자의 모습인데요. 네. 팔과 다리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시죠? 네. 피디님이 보실 때도. 오른손 이렇게 굳어 계신데요? 네,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셨고요. 어깨가 굽어 있고 또 팔목, 손목, 이제 손가락 모두 이제 굽어 있고 네. 팔은 이제 회뇌되어 있어서 전혀 움직이를 못하고 굉장히 뻣뻣해 보입니다. 이제 다리도 마찬가지로 힘이 약해서 다리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옆으로 벌려서 돌려 걷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우측 편마비 환자분의 팔다리 모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되게 일상생활도 되게 힘들어지고 불편해지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사실 급성기에 이제 뇌졸중을 맞고 나서 그다음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어쩌면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재활을 받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체를 향해서 손을 뻗고 또 그걸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뇌졸중 환자분들은 어깨를 올렸을 때 팔을 뻗지 못하고 팔목을 계속 구부리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영상의 오른쪽 팔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체를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물체를 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펴고 또 잡아야 되는데 이 펴는 게 잘 안 되니까 이 마비된 손을 점점 더 안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안 쓰게 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학습된 불사용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 쓰다 불편해서 안 쓰다 보면 그 앞으로의 이제 경직이나 또 마비가 더 심해지지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뭐 일반인들이 흔히 표현하는 뭐도 안 쓰면 퇴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불사용으로 계속 이게 악화되는 거군요. 네,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양상이 진행된다를 알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좀 재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운동을 좀 해보면 좋을지 운동의 종류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앞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 손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회복이 될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됐지만 이런 현대 의학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도 어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도 아직은 좀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제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뭐 100% 다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떤 한 환자분이 얼마나 회복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뭐 심각도에 따라서 이분은 뭐 100%까지 돌아갈 수 있다. 네. 뭐 50%가 회복되겠다. 네. 이건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네, 좀 어찌 보면은 어떤 환자분이 뭐 예를 들면 70% 좋아질 겁니다. 아니면 이분은 완전히 일상생활로 복귀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제 이루는 것이 초기에 어깨를 들고 손가락을 펴는 힘, 그리고 뇌졸중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의 회복 능력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확도도 거의 한 70% 정도일 정도로 사실 이제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환자분이 이렇게 좋아질지 예측하는 일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100% 이분이 어디까지 회복될 것이다. 요거를 좀 예측하기는 힘든 어렵다.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기능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수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운동 기능 장애 심한 정도가 또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저희가 MRI를 찍어서 MRI의 이제 운동 그 경로를 또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잘 살아 있는지, 또 머리에 이런 자기장을 신호를 주어서 이제 운동 신경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의 신호를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손기능 회복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이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경향성 정도는 네, 파악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뇌졸중 발병 이후에 한 3일 이내에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올리는 힘, 어깨를 들어올리는 힘, 또 손가락 펴는 힘이 얼마나 이제 남아 있는지가 또 앞으로의 손 기능 회복이 얼마나 좋을지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지만 손 기능 장애가 계속 남을 수 있는 나쁜 요인들도 사실 있는데요. 초기 중증도가 심한 경우, 굉장히 이제 마비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병변이 굉장히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기능 장애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환자분의 교육 수준이 조금 낮은 경우 또 손기능 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이 적거나 또 환자분의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에 또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퇴원할 때에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에도 손기능 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을 알아볼 텐데 뭐 채팅창 뭐 잠깐 읽어보고 가면은 네. 김갱희님이 아까 이게 뇌졸중으로 실제로 손기능 장애가 오셨다고 하는데 네. 재활을 열심히 해서 좀 회복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인 경우고 네. 뭐 그러시구나님은 민현 선생님 와서 반갑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질문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가님께서 당직을 줄여주는 보톡스를 맞으면 재활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네, 저는 좋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효과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강직이 굉장히 심한 이제 경우에는 사실 스트레칭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직을 줄여주게 되면 사실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통증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사실 환자분이 이제 좀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할 때도 훨씬 더 이제 관절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운동 기능도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절한 그 선을 찾아서 적절한 용량과 또 환자분의 강직의 어떤 위치를 잘 이제 타겟을 해서 또 놔주는 그 보톡스를 놓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놓으면은 이렇게 좀 움직이실 때 불편감이나 뭐 힘듦을 조금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힘 자체가 빠져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맞으면 네. 좀 효과를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나머지 질문들은 운동 관련 질문들이라 운동까지 진행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운동에 대한 얘기 직접 진행해 볼 텐데요. 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뇌신경 재활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이제 과제 중심 훈련입니다. 이제 과제 중심 훈련이란 어떠한 이제 환자분의 운동 상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보다는 그 운동 상실 능력을 어떻게 보면 회복,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고요.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른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왼손을 강화한다가 아니라 네, 오른손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네, 그런 건가요? 네, 그것을 목표로 이제 하는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캐치가 빠르시네요. 네. 이렇게 조금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을 훈련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들을 여러 개 넣었는데요. 네.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문고리를 돌리거나 단추를 잠그는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을 반복하는 운동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제 중심 훈련들은
이제 환자가 어찌 보면 뭐 어깨에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손에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환자의 운동 결함과 또 환자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직업 복귀를 하고 싶다. 나는 사무직인데 타자를 잘 치고 싶다. 이런 환자의 목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겠고요. 네. 또 환자가 갖고 있는 운동 기능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 훈련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제 중심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제 여러 논문들을 같이 이제 봤던 이제 리뷰 논문에서는 재활을 하지 않은 이제 그룹과 이런 과제 중심 훈련을 시행한 이제 그 그룹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또 유의하게 상지 기능과 또 힘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급성기 또 아급성기 환자들에서 이제 과제 중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또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과제 중심 훈련이 또 계속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상 측의 움직임을 거울로 보면서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약간 뇌의 착각을 일으키는 거울 치료 혹은 이제 가상현실 치료, 로봇 치료 등을 이용해서 이런 과제 중심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되게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키는 훈련인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들의 이제 이론적인 기반은 운동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운동 학습이란 이제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영구적으로 습득하는 것이고 또 이런 습득된 움직임을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사진을 사실 준비했었는데 이제 테니스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뭐 예를 들면 영국에서 이제 테니스를 치든 아니면은 이제 호주에서 테니스를 치든 사실 어떤 그 자세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선수는 여러 번 이제 수많은 연습과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포핸드 자세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제 과제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이제 이 몸과 뇌에서 영구적으로 습득하고 또 이제 그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제 감각 기관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일반화가 가능을 해야지 이제 운동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좀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좀 잃어버렸던 기능을 되찾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찌 보면은 뇌 신경 재활의 또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실 손이 이제 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30년도에 펜필드라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만든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 인형은 뇌에서 각자의 그 몸의 기관들이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 클수록 뇌에서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손이 굉장히 비정상으로 그 정도 크죠. 이렇게 생기면 외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손이 이제 뇌에서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뇌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그냥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경망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뇌신경재활의 근간이 되는 연구였는데요. 네, 1996년도에 누도라는 학자가 이제 원숭이를 이제 데리고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영역이 이제 손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어깨를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숭이의 이렇게 여기 이제 점선으로 하얗게 손에 마비를 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신경세포들을 이제 다 파괴를 시키는 거죠. 저 부분만 일부러 좀 파괴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숭이는 손을 못 쓰게 되겠죠. 이제 이 손을 못 쓰는 원숭이를 데리고
손 재활을 열심히 합니다. 아, 오늘 배운 운동들 네. 같은 거를 하고. 네, 열심히 하고서 이후에 이제 내 그 신경세포의 이제 지도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빨간 여기는 정상세포들이거든요. 네. 이 정상세포들의 지도가 변해서 이 빨간색 정상세포들의 빨간색 영역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한 뇌 영역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또 신경망을 재구성해서 그 지금은 손에 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이제 정상세포들이 이제 손의 기능을 대신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결국은 좀 다른 곳으로 계속 회복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면서 손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뇌 신경망들이 이제 재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의학 용어로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뇌 신경세포가 옆에 있는 뇌 신경세포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소통하고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또 내보내기도 하고 또 기를 내기도 하면서 뇌 신경망을 계속적으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다. 네, 신경 가소성. 이게 이제 뇌 신경 재활의 어찌 보면 근간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경 가소성과 좀 약간 실험을 통해서 원리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뭐 들어와주신 분들이 다 뭐 뇌졸중 환자분 겪으셨던 분들이 물론 아닐 거고 뭐 건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 뭐 노인분들에게도 좀 발생하는 건지 왜 사실 이런 게 안 생기면 나 운동 안 해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상 노인에서도 이제 비슷한 좀 다른 연구긴 하지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빨간 뇌 그림에서 빨간색 영역이 어찌 보면은 활성화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손 기능이 좋은 정상 노인인 분일수록 이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뿐만 아니라 뭐 인지 기능 혹은 이제 균형 기능 등 다양한 영역들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하였었고요. 또 손의 기능이 또 좋을수록 정상 노인에서 또 인지 기능이 또 좋다는 것도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을 하여서 사실 손 기능을 좋게 유지하는 것은 또 정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운동을 꼭 뇌졸중 환자분들만 위한 게 아니라 뭐 일반인 분들은 머리 좋아하는 운동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좀 너무 쉬운 것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은 또 그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돼서도 이런 악력과 또 이제 손의 민첩성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제 뇌신경 재활을 또 이런 손기능 재활을 할 때 또 유의할 점이 있겠죠? 네, 그럼 네.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뇌졸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뇌 병변의 크기와 위치가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또 이제 사실 맞춤형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또 손의 기능의 회복 양상이 환자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훈련 양이 많다고 해서 또 효과가 또 그의 일직선으로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좋다고 뭐 하루 10시간 하면 그렇게 너무 힘드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또 개인에게 또 맞춤형 재활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운동을 지금 해보기 전에 어떤 종류 운동인지 오늘 소개해 주시고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주의할 점 더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또 재활을 보통은 이제 6개월 이내에 해야지 또 골든 타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6개월 이내에 열심히 재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받는 것이 거의 회복의 80%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찌 보면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좀 더 집중적으로 재활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열심히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한번 어떤 운동을 배워봐야 할지 한번 소개 먼저 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보통은 다 앉은 자세로 이제 진행할 거고 먼저는 이제 어깨 견갑골 안정화 운동, 또 이후에 이제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팔목 운동, 또 마지막으로 이제 손 운동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운동 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바로 네. 배워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자를 하나 이쪽으로 이거 네. 쓰시고 이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환자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네. 직접 배워볼 텐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는 네. 사실 앉은 자세부터 잘 아, 네. 정렬을 봐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그래서- 의자를 앞으로 빼놓고 의자 네. 이렇게 앉을까요? 옆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이는데요. 네. 네,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잘 밀어 넣으시고요. 네, 어깨를 쫙 펴고, 네, 등을 이제 쫙 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바닥에 발이 잘 닿아서 이제 골반 정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체간이 이제 구부러지거나 옆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실제로 연구에서도 손의 이제 수행 능력, 수행 속도가 이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른 자세, 이제 골반 정렬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자세부터 시작해야 이제 제대로 운동하고 효과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자세 이렇게 제대로 하고 네. 네. 그럼 먼저는 네. 어깨부터 네. 네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어깨를 으쓱 하는 운동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으쓱이요, 네, 이렇게요. 으쓱. 어깨를 이제 으쓱하고 내리고, 네. 으쓱하고 내리고. 왜냐하면 손 기능은 어찌 보면 어깨를 안정화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어깨 운동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계속 으쓱으쓱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으쓱 아, 하고 이제 이거를 한 10번, 3세트 정도 네. 시행을 해줍니다. 하나, 네. 둘, 뭐 이렇게 10번을 해서 세트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 어깨가 비대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진다든가 그쵸? 뭐 이렇게 된다든지. 네,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정상측으로 이제 안 올라가는 어깨를 팔을 잡고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요것만 올라간다고 치면 네, 이렇게 잡아줘서 네,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끌어올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어깨를 올리는 운동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붙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뒤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견갑골을 최대한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견갑골 붙이기 한 번, 네, 하시고 2번, 네, 3번, 4번. 이렇게요. 네, 견갑골을 조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헬스장에 있는 막 이런 거 네, 땡기는 시티드로, 운동처럼. 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안정화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벽을 짚고, 벽을 짚고요. 네, 저희가 어깨를 뺐다가, 네, 이렇게요. 어깨를 뺐다가 다시 뒤로 후인하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네, 네. 네, 앞으로 다시, 하고 네, 하고 뒤로 했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당기라는 말씀이실까요? 어찌 보면은 이 어깨 견갑골 훈련인데요. 네. 견갑골을 앞으로 뺐다가 이제 뒤로 뺐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된 쪽을 운동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다가 네, 넣고 빼고 완전 빼고. 네. 이렇게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근데 쫙쫙 늘어나는 그래요? 피터한 느낌이 네, 확 이거 할 드네요. 때는 네. 네, 그 팔꿈치를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굽히지 않고 이 상태에서 네. 몸을 넣었다가 네, 이렇게 쭉 뺐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실 견갑골이 어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와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어깨 운동부터 딱 해주시고 이렇게 네. 다음 운동 넘어가는 거죠. 네. 다음 거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제가 홈롤러가 사실 여기에 너무 클 것 같아서 네. 일단 그냥 수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 치워두고 오늘 소품을 되게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마비된 측의 팔이라고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쭉 미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네,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자, 다시 올라오시고, 네.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폼롤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은 수건으로 하고 네. 아예 힘이 없으시면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그냥
몸은 좀 어떻게 고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몸을 고정을 해서 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자세를 유지한 네.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그냥 네? 정자세에서 이렇게 정도만 나가요. 이렇게만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사실 이렇게 체간을 유지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균형 훈련도 같이 하면서 아. 어깨 스트레칭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몸을 유지하는 훈련과 이렇게 어깨를 늘려주는 네. 훈련도 함께 하는 것이다. 네. 네. 근데 조금 더 관절가동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하신 것처럼 우리 PD님이 이렇게 굽혀서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뭐 상황에 따라서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깨가 또 이제 이렇게도 올라가지만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옆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요걸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옆으로. 네. 뭐 고정해서 이렇게 해도 된 건가요? 근데 지금은 네. 이거 팔목을 구부리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어깨가 잘 스트레칭이 오. 되겠죠? 쭉 늘어나네요. 네. 이렇게 앞과 옆으로 다 늘려주는 훈련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좀 몇 번씩 해보면 좋을까요? 요것도 기본적으로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깨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쭉쭉 늘려주는 훈련을 딱 해보는 거네요. 네. 그다음으로. 그리고 이거 네. 여기 이 자세에서 또 네. 앞으로, 앞뒤로. 이렇게요? 네, 그렇게는 아. 운동 아까 안 했어서 그렇게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모든 방향으로 다 풀어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이제 어깨는 네. 사실 모든 방향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유동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네. 어깨가 잘 움직여야지 사실 어떤 물체를 뻗더라도 잘 뻗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칭은 굉장히 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롱님이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바퀴가 있는 의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체할 때는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로 네, 하시는 맞습니다. 그게 좀 더 왜냐하면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낙상에 가장 주의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실 때는 뭐 동작은 맞지만 의자는 바퀴가 없는 네.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통 같은 거를 이제 들고서 이두근 강화 운동을 해볼 수 이걸 있겠습니다.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물통을 들고 네. 자 이제 그립을 좀 바꿔서 해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들면은 이 요렇게요. 이두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사실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측으로 손을 잡고서 이렇게요.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흔히 하는 뭐 헬스장에서 이두근, 아령 맞습니다. 운동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힘이 약하시니까 물통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 그립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달라요. 이렇게 할 때 상완근이 좀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셨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도 돌려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하셨다가 네, 이제는 팔의 바닥을 보고 네.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도요? 네. 이건 처음 해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완요골근이 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근육을 다 자극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정상으로 좀 잡고 네. 도와주면. 요것도 이렇게 네. 잡고 해주면 좋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뭐 저희가 뭐 근육 키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네, 위한 거니까요. 그것도 네. 목표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이제는 좀 기능적인 훈련을 좀 여러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 마시기 훈련, 혹은 경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마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 이제 손에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컵을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뇌졸중 뭐 겪으신 분들은 힘들 수 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잡는 것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네. 손을 짚고 네,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네. 이게 좀 더 잘 되시면은 경례 자세,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머리까지 올리는 거. 네, 머리까지 올라가는 걸 해볼 수 네. 있고요. 단계를 서서히 높여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들지만 과하지 않게. 맞습니다. 네, 그 원리가 이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이거까지 해야 하면 또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팔목 운동에서 저희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회외, 회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뇌졸중 환자 대표적인 환자분들 보여드렸는데 아까 팔 이렇게 걸었죠.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굳은 것처럼. 네. 환자분들이 사실 팔이 대부분 회내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회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손을 막 뒤집는다고 표현하듯이 이렇게 네. 바꾸기가 힘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거 잡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네. 이거 뒤집기 운동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장씩. 네, 한 장씩이요. 이거를 실제 환자분들은 네. 이렇게 뒤집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럼요. 엄청 그래서 좀 가벼운 걸로 계속 훈련을 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이렇게. 하고요. 사실 네. 이 카드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잡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한데 요것도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요런 연필 같은 걸 쥐고서 연필이 있다고 치고 네. 네. 요렇게 쥐고 네. 네. 이 팔을 여기 이제 바닥에 붙이고 네. 요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와이퍼 돌린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부터 계속 훈련하시는 거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PD님은 네. 힘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에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사실 환자분 이렇게 들기도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붙이고 이렇게 돌리는 것부터 이 정도부터 네,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와이퍼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게 조금 더 잘 된다 하면은 이렇게 이건 사실 카드를 잡는데도 이렇게 손의 기능이 잘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 뒤집기 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되게 미세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겠네요. 많이 어렵죠. 고난이도 동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손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손으로는 이제 손가락 쥐고 피는 것부터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는 이런 핸드타월 같은 걸로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타월로 이제 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을 이렇게 손으로 이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꽉 쥐었다가 네. 이제 손가락으로 또 피는 운동. 피는 것까지 운동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모아서 공을 만든 다음에 근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고 다시 펴주는 거잖아요. 네, 다시 펴주는 것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펴고. 네. 이게 너무 어렵다. 네. 아까 제가 그 공 준비해달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공이 저희가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이런 공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꽉 쥐었다가 네, 자동적으로 이제 힘을 풀면은 이제 펴집니다.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더 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환자분들은. 여기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손을 쫙 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어렵다 하면 네. 요거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탄성 있는 공으로 쥐고 펴기를 시작하고 네. 끝까지 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수건을 이렇게 움츠렸다가 펴주는 거.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되게 이게 움직임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요. 맞아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네. 운동입니다. 그래서 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네. 이제 손 어찌 보면 악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돌리는 팔목 돌리는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네. 이런 수감 같은 것들을 이제 짜는 운동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도 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요. 악력 운동을 이렇게 할 수 네, 있고. 악력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팔 회외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건 짜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도구들은 혹시 있는데 이거 어떤 도구일까요? 네,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네. 네, 손가락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먼저는 이렇게 맞섬 운동, 오케이 사인 만들어 보세요. 네.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케이 사인 모두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는 신님은 쉽게 하시지만 그렇죠. 매우 고난이도의 이제 동작들입니다. 네, 이게 환자분들 이렇게 미세한 동작이 엄청나게 힘드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손을 움직일 때도 한꺼번에 움직이지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이게 쥐려고 하면 다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고 피려면 다 같이 펴지고 약간 이렇게 되지 하나만 구부리거나 하나만 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계속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사인 모든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기. 또 만들고 이제 쭉 이제 끌어내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쭉 끌어내리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네. 이렇게요. 네, 쭉 끌어내리기. 이런 운동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손을 쓸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물체를 집을 때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물체를 집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을 하는 끝집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잡는 것들. 네. 이건 아기들이 사실 발달을 할 때도 네. 요 기능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이었군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끝집기를 사실 여러 이제 물체로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공기 같은 걸로도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끝집기를 이렇게 공기를 옮기면,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일로 움직이고, 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동전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동전 진짜 어렵겠네요. 이게 사실 이게 일반인도 손톱 짧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네, 동전을 끝으로 짚고 옮기고. 옮기고 끝으로 짚고 옮기고.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자분들은. 네, 그러면 사실 요 다음에 네. 어찌 보면 쉬운 이제 그 집기가 이 검지의 옆으로 집는 겁니다. 요렇게요. 네, 옆으로. 요렇게.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니까 네, 이걸로. 네, 정상측으로 요렇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옮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옆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럼요. 그렇게 옆으로 잡을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그게 어렵다 네. 하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도와줘서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손 힘들면은 네. 왼손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도와준 하는 거죠. 다음에 옮기는 쪽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해보면 좋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운동 배워봤는데 저희가 롱님 보니까 네. 실제 지금 파킨슨병 환자분이셔서 그렇군요. 제일 어려운 게 양치질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좀 오늘 운동 중에 좀 어떤 걸 제일 좀 시도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과제 중심 운동 자체가 네. 저런 실제 양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킨슨의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양치질이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치질이 이 운동 이제 속도가 느려서 힘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사실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서 입이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의 문제인지 여기의 문제인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손이 많이 떨려서 이게 양치질이 어려울 수도 사실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럴 때도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뇌신경 재활을 할 때 좀 가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을 실제로 뭐 하루에 3번 할 때가 아니더라도 네. 계속 움직여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밖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양치를 사실 잡는 것부터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재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잡는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또 입 주변에서 요렇게 이제 움직여 보는 것을 연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좀 과제 아까 지향 훈련처럼 네. 뭐 실제 양치질을 목표로 양치를 계속 해보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하지 않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롱님도 좀 이 말씀 듣고 계속 좀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질문은 자리로 돌아가서 네, 받아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의자 네. 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나머지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저한테도 힘든 게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멀리 안 가서 좋겠습니다. 네. 힘들 정도로 이게 하시면은 실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힘들죠. 그래서 좀 많이 저희가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해보시면서 재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운명은 핑계고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스 고정으로 인해 굳어버린 손을 재활하는 과정은 스트레칭과 같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깁스 고정으로 인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섬유화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열심히 이제 스트레칭 혹은 관절 가동 범위를 계속적으로 늘려주어서 이제 관절 가동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로스테이션님 질문인데요. 팔꿈치 부상 후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 후에 팔꿈치 쪽 힘줄에 염증이 생겼던 자국이 보인다며 2달 정도 쉬고
손목과 팔꿈치가 안 좋았던더라 원심성 수축 운동으로 재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팔꿈치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더 쉬고 불편감이 없을 때 이런 운동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운동과 마사지를 계속 해줘야 할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까 사실 이것은 이제 제가 환자분을 실제로 본 건 아니어서 네.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사실 진료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통증이 만약에 운동할 중에 있고 또 운동 후에도 통증이 있다면 그 운동은 나한테 해가 되는 운동이라고 조금 이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사지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축 운동, 이제 조금 자극을 주는 운동들은 조금 더 쉬었다가 시작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심하다면은 결국 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네, 좋은 조금 거네요. 더 쉬었다가 네.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헬로스테이션님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지혜 교수님과 함께 뇌졸중 환자분들을 위한 좀 손기능 재활 운동 이렇게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움직이기도 힘드시고 롱님처럼 일상생활 양치질도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병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재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터널 같은 또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신경 가속성처럼 이제 운동을 하면은 네.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분명 회복하는 그날이 오실 거라 믿고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과 채팅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